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이것도 뭐 여러분들 다 배웠던 거죠? 민법에서. 민법 열흘 전에 했던 거 다 수업 들었죠? 여기 아마 2차 과목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 다 수업 들었다는 걸로 기억하는데 다 들었죠? 특히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 이 특별법하고 그 다음에 물권편 같은 경우는 좀 들어놓으세요. 민법권. 자, 뭐죠? 면시탁. 자, 부동산 실명법이죠.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한한 법률은 뭐를 금지하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뭐를 금지하는 법이다? 명의 신탁 약정을 금지하는 법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명의 신탁 약정은 뭐예요? 의미가? 일단 대내적으로는 그냥 글자 그대로 따르지만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 내가 보유하고 하고 그 다음에 등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 명의로 타인 명의로다가 해놓는 걸 명의신탁을 한다. 이때 등기를 타인 명의로 해놓는데 소유권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는 것도 명의신탁이죠. 자, 그 다음에 소유권뿐만 아니라 뭐까지? 물권까지 들어가죠. 물권. 자, 물권 뭐예요? 저당권, 전세권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놨다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된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뭐까지 포함된다? 가등기까지 포함된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 이 약정하는 부분은 위임이나 위탁매매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하고 수탁자 찾아야죠. 신탁자 누구예요? 신탁자는 누구? 실권리자. 신탁자는 실권리자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는 누구다? 예, 등기부상 명의자. 수탁자는 등기부상 명의자가 된다. 자, 그러면 이때 명의신탁 약정 효력 밑에 먼저 있던 그거 한번 먼저 보죠. 명의신탁 약정은 효력 어떻게 된다 했어요? 무효이죠. 이로 인한 물권 변동 등기 어떻게 된다? 무효다. 자, 약정 무효고 등기 무효가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때 명의신탁 약정이 해당되지 않는 거 있었죠? 세 가지. 채무변제 담보기에 의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뭐가는 물건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이걸 일명 뭐라 한다 했어요? 자,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받아놓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예, 양도담보라고 하죠. 양도담보. 자, 이전 받아놓은 것을 양도담보라고 그러고, 자,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해 놓은 것을 담보가등기라고 그러죠. 자,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명의신탁 약정 이단이다? 아니다.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만 양도담보는요, 뭐라 했어요? 소유권을 담보 목적으로 이전시켜 놓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담보라는 사실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관에게 제출하라라고 했습니다. 양도담보라는 사실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관에 제출하라. 이거 허위를 제출에 대한 채권자와 실채무자는 이 법에 의해 처벌 과징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구분 소유자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자, 이걸 뭐라 했어요? 구분 소유적 뭐라 그랬죠? 공유등기. 자, 일명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상호명의신탁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지금 A하고 B가 이 땅을 공동명의로 일단 삽니다. 사가지고 일단 명의는 공동명의인데 사용은 어떻게 돼요? 쪼개가지고 구분해서 사용하죠. 그럼 이렇게 구분 소유적 공유등기 이렇게 표현하죠. 즉 구분해서 소유하되 등기는 공유란 거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 했냐? 상호명의신탁이라고 한다 그랬죠? 서로 명의신탁한 거죠. 서로 명의신탁한 거죠. 이래서 상호명의신탁. 이거는 명의신탁 약정 이단이다? 아니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또 신탁재산. 신탁법엔 신탁재산. 이거는 뭐가 아니다? 명의신탁 약정이 아니다. 그럼 명의신탁 약정이 아닌 건 뭐 있었죠?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구분소유적 공유등기, 상호명의신탁. 그 다음에 또 예, 신탁재산. 신탁법엔 신탁재산.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런데요. 이제는 명의신탁에는 해당되는 경우 있습니다.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경우. 자, 뭐냐? 부부간의 재산. 그 다음에 종중재산. 그리고 종교재산. 자, 남편 재산 누구 명의로 해놓는 거? 부인 명의로 해놓는 거. 남편 재산 부인 명의로 해놓는 거. 명의신탁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종중재산. 여러분, 종중재산을 누구 명의로다가 많이 등기해놔요? 종손 명의로 등기를 많이 해놓죠? 자, 이거 명의신탁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종교재산. 종교재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교회 재산을 목사 명의로 많이 해놓습니다. 자, 이거 명의신탁에 해당된다. 자, 분명히 세 가지 부부간의 재산, 종중재산, 종교재산, 명의신탁 약정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게
자, 조세포탈이라든가 법령상의 피,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아니라면. 자, 그러면 명의시탁의 원래 목적이 뭐예요? 실권리는 내가 보유하기로 하고 등기는 다른 사람에 넘겨놓는 원래 목적, 본래 목적이 뭐예요? 본래 목적은 조세포탈이죠? 조세포탈 아니면 강제집행 면탈. 강제집행 면탈이 뭐예요? 경매를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경매 피하려고 물건 다른 사람에게 내놨다가는 여러분들이 사회행위로다가 걸리고요. 그 다음에 강제집행 면탈죄로 걸립니다. 얼마 전에 탤런트인가 누군가가 강제집행 면탈죄가 걸린 사람 하나 있었죠. 열심히 공부하니까 텔레비전을 안 보죠? 자, 박효신인가? 그 요번에 그 30억 뭡니까? 전속계약 위반해가지고 30억대짜리 소송 들어왔었죠? 소송 들어오고 나서 나중에 파산 선고 받았죠? 그 파산 선고 받으면서 뒤에 재산을 빼돌린 모양이에요. 빼돌리면서, 그게 걸려가지고 뭐가 되냐면 강제집행 면탈죄가 걸려가지고 이건 좀 조사 받고 있더라고 보니까. 자, 강제집행 면탈이란 뭐를 피하는 거다? 경매를 피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명의시탁의 본래 목적이 뭐다? 원래 명의시탁하는 목적이 조세포탈 목적이죠. 강제집행 목적이죠.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면 자, 부부간의 재산, 종중재산, 종교재산. 자, 이때 효력, 벌칙, 과징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남편재산 부인묘로 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종중재산 종손 명의로 해놔요. 이게 조세포탈이라든가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아니라면 효력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명의시탁 약정 효력 있어 없어요? 명의시탁 약정 효력. 자, 조세포탈 목적이 아닙니다. 자, 남편재산 부인묘로 해놨어요. 그러면 명의시탁 약정 효력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약정의 효력 있죠. 자, 분명히 부부간의 재산 명의시탁 약정이라고 그랬죠. 약정 해당됩니다. 남편재산 부인묘로 해놓는 거, 종교재산 종중재산 종손 면해놓는 거, 이게 명의시탁 약정이에요. 약정인데 원래 명의시탁 약정은 효력이 어떻게 된다? 무효라고 그랬죠. 그런데 자, 이런 남편재산 부인묘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 요거는 이런 조세포탈이라든가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아니라면 효력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즉 명의시탁 약정 효력이 있고 등기도 효력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벌칙 과징금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의시탁 약정에 이제 기본적 효력은 이미 받죠. 자, 밑으로 내려가면 자, 실명 등기 의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실명 등기 의무고요. 그 다음에 또 약정 무효고 이런 물건 및 무효다. 다만 무효의 예외 있었죠. 이제 계약 명의시탁에서 나오는 부분, 이건 조금 이따 할 거고, 마찬가지 또 제3자에 다양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명의시탁에 대한 부분 유형을 보면서 보죠. 자,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열심히 한번 배웠을 겁니다. 자, 이자간 명의시탁 있었죠. 이자간 명의시탁 둘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전시켜 놓는다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이전형 명의시탁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자, A하고 그 다음에 B가 있습니다. 자, A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부동산 갖고 있으니까 세금 많이 나오죠. 누군가가 경매 들어오려고 그러죠. 도망가야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A는 B를 불러가지고 잠깐 내 명의로 좀 해줘. 얘한테 부탁하죠. 그래서 A와 B 사이에서 명의시탁 약정을 맺고 그 다음에 또 A와 B 사이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등기를 넘어가죠. 자, 주로 어떤 형태로다가 한다 그랬어요? 등기는 가장 매매 형태에서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신탁자, 수탁자, 신탁자 누구예요? 예, A가 실권리자죠. 얘가 신탁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얘가 뭐가 된다? 예, 수탁자가 된다 그랬죠. 자, A가 신탁자고 B가 수탁자는 뭐예요? 수탁자. 결국은 등기부상 소유자죠. 등기부상 명의자. 얘는 실권리자고. 자, 그러면 효력 A, B 사이에서 명의시탁 약정 무효이죠. 이러면 물건 등 등기 어떻게 된다? 무효이죠. 등기 자체도 무효이다. 그럼 소유권은 다시 어떻게 돼요? A에게 귀속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수탁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팔아버렸습니다. 이 팔면 C한테 팔죠. 자, 파는 것뿐만 아니라 C를 대상으로 해서 저당권 설정은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는 얘가 뭐가 된다?
제3자가 된다. 제3자에게 선의하고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그랬죠. 자, 일단 선의 그 다음에 악이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대항할 수 없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소유권 취득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때 대항할 수 없다는 뜻은 어떻게 한다? 이 신탁자가 그다음 이 제3자에게 약정 무효 등기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 얘가 소유권 취득하는데 다만 예외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있죠. 어떤 경우에? 예, 적극가담했을 때는 무효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민법에서 5월 달에 나온 판례 하나 들어보셨죠? 예, 어떤 판례? 예, 자, 요번에 시험 분명히 나옵니다. 이거 민법에 나오든지 어디서 나오든지 분명히 나와요. 5월 19일 날짜 아주 중요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이 B는, 자, 원래는요, 얘가 너 물건 좀 보관하고 있어. 라고 얘한테 맡겨뒀다가 얘가 먹어치운 거죠? 그 무슨 죄, 예전에 배웠던 거 무슨 죄가 성립된다 그랬어요? 예. 무슨 죄? 횡령죄입니다. 배임죄랑 횡령죄가 조금 틀려요. 자, 그래서 이거는 횡령죄가 성립된다 그럽니다. 자, 내가 관리하고 있던 걸 내가 먹어치웠죠? 이거는 이제 횡령죄인데, 문제는 요번에 판례가 대폭 바뀌었다. 아마 민법에서 다 들어가지고 다 알 겁니다. 자, 이거는 횡령죄가 성립된다, 안 된다? 예. 횡령 성립? 안 된다. 자, 왜 성립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유? 계약 안 했으니까? 자, 이거는 이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자, 옛날에 바라본 시점과 조금 틀리게 바라본 거예요. 자, 이거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서 이전 판례가 몽창 다 뒤집어집니다. 이 대법원 판례가 뭐 민법에서 들으셨겠지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고 그냥 전원합의체가 아닌 판례가 있는데 전원합의체가 아닌 것은 상반된 판례를 하더라도 두 개가 공존돼요. 두 개가 공존되는데 전원합의체 판례는 이전과 몽창 다 뒤집어집니다. 이게 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하냐면 자, 이 A와 B 사이의 약정은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제가 횡령죄를 갖다가 횡령죄를 얘기하는데 뭘 얘기했었냐면 격리 여직원 얘기한 적 있었죠. 격리 여직원. 자, 회사 돈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죠. 자, 근데 그 회사 돈 내가 빼먹었다면 횡령죄가 되는 거죠. 그럼 격리 여직원이 회사 돈을 갖다가 내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위임받아가지고 관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A와 B 사이의 약정은 이건 합법이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자, 불법적 행위까지 이 A를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얘는 일단 형법상의 횡령죄 있죠. 형법상의 횡령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왜 인정되지 않느냐? 타인의 물건을 보관했던 자가 아니다. 합법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보관해야 되는데 이게 격리 여직원처럼 합법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보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불법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법상의 횡령죄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해석을 달리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일단 판례 나왔습니다. 꼭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분명히 어디선가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아마. 자, 그러면 이제 3자가 중간 생략한 거죠. 중간 생략형 면시타겠습니다. 중간 생략형 판례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해석은 여기까지 다 적용되면 똑같은 상황이니까. 자, A하고 그다음에 B가 있고 그다음에 C가 있더라. A는 매도자고요. 매도자고 얘가 뭐가 된다? 매수인이 되죠. 매수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와 B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죠. 자, 계약 체결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A, B 사이에서 계약 체결됐으니까 등기는 어떻게 돼요? A, B 사이한테 넘겨줘야죠. 근데 문제는 자기 명의로 하면 세금 많이 나옵니다. 자기 명의로 하면 누군가가 경매도를 올려고 그래요. 내 명의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B는 C를 부르죠. 내 물건을 사는데 잠깐 네 명의로 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B와 C 사이에서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그 다음에 또 B는 누구한테 다시 부탁하죠? A한테 부탁하죠. 사귄 내가 사는데 등기 얘한테 넘겨줘. 그래서 A는 다시 C에게 뭐 한다? 등기를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보죠. 요게 가운데서 중간에서 생략됐다 그래가지고 중간 생략형 이렇게 그러죠. 신탁자 누구예요? 얘가 자, 신탁자는 누구? 실권리자죠. 신탁자는 실권리자. 그 다음에 수탁자는 누구? 일단
자, 신탁자는 누구? 자, 다시 한번. 신탁자는 실권리자고, 수탁자 누구예요? 등기부상, 명의자.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어딘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실권리자 누구예요? 예, 얘는 판 사람이죠? 진짜 단순하게 판 사람이고, 얘가 뭐가 된다? 실권리자, 즉, 신탁자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된다? 등기부상 명의자죠? 수탁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비와 시사에서 명의시타 약정 어떻게 된다? 무효이죠? 일어난 물건 변동 등기 어떻게 돼요? 무효이죠. 그럼 소유권은 다시 어떻게 돼요? A에게 속했다가 A는 다시 B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죠. 자, 그러면 이때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된다? 예, 유효하죠. 계약은 유효하죠. 자, 그러면 이때 수탁자가 D한테 팔았다. D는 뭐가 된다? 제3자가 되고 마찬가지로 선의하고 불만하고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제 이번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나온 게 요거 내용입니다. 요거 관계요. 얘는 일단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요 사건을 보면 이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서 돈 빼먹은 거예요. 팔아먹은 게 아니고 얘 제3자에는 저당권자도 마찬가지로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명의시탁 해놓으면 자폭할 여지도 이제는 없네요. 옛날에 명의시탁 해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놔라 그러면 안 내놓죠? 팔아먹어버리죠? 그러면 자폭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돼요? 처벌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 횡령죄도 처벌이 안 되죠, 이제는. 형사상 이제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폭할 수도 없는. 혹시 명의시탁 해놨다면 잘 생각해보세요. 돈을 빨리 회수하세요. 자, 이제는, 이제 자폭할 수도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 상황이다. 자,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약 명의 신탁이 있었죠. 계약 명의 신탁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A하고, 그 다음에 B, 그리고 C가 있었고, 자, A는 매도자고, B는 뭐가 된다? 매수인이 되죠. 자, 여기서 A와 B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다음에 A와 B 사이에서 뭐 한다? 등기를 넘겨놓죠. 자, 보죠. 이렇게 지금 외형상 어떻게 돼요? 계약 체결을 등기 넘겨놓으니까 정상이죠. 자, 그런데 분명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명의시탁이냐? B가 자기 돈 갖고 산 게 아니죠. 누구 돈 갖고 산 거예요? 네, C 돈 갖고 산 거죠. 자, 그래서 C가 B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그러니까 B와 C 사이에서 명의시탁 약정이 있는 거죠. 자, 명의시탁 약정을 맺는 거예요. 자, 자금을 제공해가지고 얘가 사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주로 어디서 많이 생기다 그랬어요? 어디서 많이? 농지 같은 데서 많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민법 같은 데 보면, 민법의 그 판례를 보면요, 주로 주택이 많이 나오거든요. 주택과 관련된 이 계약명의시탁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옛날에는 뭐라 그랬었어요? 주택이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죠. 내가 지금 주택 2채, 3채 갖고 있는데, 자, 한 채 더 취득하려고 그럽니다. 국민주택 규모. 근데 저거는 내가 취득할 수 없죠. 아예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그럴 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돈 줘가지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주택 취득이 좀 많이 자유로워져서 주로 이제 이런 계약명의시탁은 농지와 관련된 분에서 많이 있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 자, 신탁자, 수탁자 찾아야죠. 신탁자 누구예요? 예, 얘가 실권리자죠. 얘가 뭐가 된다? 신탁자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된다? 수탁자가 되죠. 자, 등기부상 명의자죠. 수탁자가 된다. 자, 그러면 이때 B와 C 사이에서 명의시탁 약정 어떻게 된다? 무효이죠. 이론이란 물건 변동 등기 어떻게 된다? 그냥 유효하면 틀리다 그랬죠. 자, 매도자가 설이냐 악이냐 따라서 틀려진다 그랬죠. 자, 그냥 유효 무효 이러면 틀립니다. 자, 매도자가 선이라면 등기가 어떻게 되고? 등기가 유효하고요. 자, 악이라면 어떻게 등기가 무효가 된다 그랬죠. 이게 실명법에 나와 있죠. 자, 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타방 당사자는 B와 C 사이에서 명의시탁 약정 사실을 모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기가 유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했죠. 모르는 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자, 얘가 B와 C 사이에서 명의시탁 약정 사실을 모르면서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등기가 무효가 되고 소유권 다시 갖고 가고 도로 돈 내놔라 그러면 얘는 돈 벌써 다 썼죠. 얘가 손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기를 유효로 만들었다. 그러나 얘가 B와 C에서 명의시탁 약정 사실을 알면서 팔았다면 굳이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등기가 무효가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수탁자가 D한테 팔았다. D는 뭐가 된다? 제3자가 된다. 이 제3자에게 선의액을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그랬고, 얘는 원래부터가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어쨌든 지금은 무조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일단 기억을 해놓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시타의 약정의 유형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면 장기미등기자가 있습니다. 장기미등기자를 잠깐 보도록 하죠. 장기미등기자. 자, 이 장기미등기자는 여러분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쌍무계약만 다시 물어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쌍무계약만. 예,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이죠?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입니다. 자,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기인데,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기간 반대급부이 완료된 날부터 시작해서 3년 이내 등기를 안 하면 장기미등기자가 돼요. 자, 다시 한번.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몇 년 이내? 3년에 등기하는 누굴 얘기한다? 등기 의무자 권리자. 예, 등기 권리자 누구예요? 예, 매수인이죠, 매수인. 자, 그러면 이게 왜? 아까 분명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반대급부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고 그랬고, 이전 등기 안 하면 그 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물려지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갖다 3년이 넘어가 버리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실명법으로 끌어왔느냐? 끌어온 이유가 바로 외형상 뭐와 유사하다? 명의신탁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의신탁 부분에 보면, 자, 일단 그 비교해보죠. 자, 매수자가 돈 다 줬죠. 잔금까지 다 줬습니다. 그러면 돈 다 줬으니까 실권리자가 되는 거죠. 매도자 입장에서는 돈 다 받았죠. 이제 권한 없어요. 뭐만 갖고 있는 거예요? 등기만 갖고 있죠. 등기부상 명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기미등기자 외형상 뭐와 유사하다. 간주하는 게 아닙니다. 명의신탁으로서 간주하는 게 아니라 명의신탁과 유사하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걸 실명법에 넣어놓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요 장기미등기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반대급부행위, 쌍무계약만 반대급부행위 완료된 날부터 언제? 예, 60일 이내. 60일이 아니라 3년이죠. 3년 이내. 등기를 하지 않은 누구? 등기 권리자. 여러분들이 누구야? 60일이라고. 저도 그거 같이 따라 했잖아요, 그냥. 자, 장기미등기자. 일단은 뭐죠? 장기미등기자는 반대급부행위 완료된 날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 등기를 하지 않은 누구? 등기 권리자를 얘기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의무상 위반 시 벌칙 보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벌금 있죠? 신탁자 교사자, 장기미등기자 교사자, 그 다음에 양도담보, 서면 제출하라고 그랬죠? 서면 제출, 허위로 기재해서 제출하게 한 채무자와 채권자, 교사자. 자, 이렇게 다 있는데요. 반드시 시험장까지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명의 신탁자. 신탁자는 형벌 어떻게 된다? 신탁자는 5년 2억. 자, 시험장에까지 갖고 갈 거 신탁자. 다른 거는 그냥 읽고 넘어가도 됩니다. 장기미등기자, 뭐 양도담보 이거는 형벌 그냥 몰라도 혹은 또 공부할 때 그냥 읽고 넘어가도 되는데 반드시 기억할 거는 신탁자. 신탁자는 뭐가 된다? 5년 2억. 요거는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수탁자는요. 수탁자 교사자 3년 1억이죠. 3년 1억. 자, 수탁자, 이게 신탁자와 수탁자 형벌만큼은 꼭 기억해 놓으세요. 신탁자는 5년 2억이죠. 그 다음에 수탁자는요, 3년 1억. 이것만이라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방조자는 이제 1년 3천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과징금 부과 보죠. 의무 위반 시 과징금. 자, 일단 과징금 부과 대상자를 보면요. 명의신탁자, 장기미등기자, 그 다음에 또, 자, 양도담보 기재 의무를 위반한 채권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한, 기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양도담보에 있어서 서면 제출 위반한 채권자와 실채무자와 명의신탁자, 장기미등기자가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또 꼭 기억해 놓겠습니다. 자, 일단 과징금 부과 대상에 누가 있다? 신탁자가 있고, 누가 없다? 예, 수탁자가 없다. 이거 두 개는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장기미등기자, 이건 나중에 알아두니까, 자, 반드시 기억할 거, 신탁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죠. 그런데 누구는 부과 대상이 아니다? 수탁자는 부과 대상이 아니다. 수탁자는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과징금 부과율은 몇 프로 범위 내에서 부과한다? 30% 범위 내에서. 자, 여기서 조심할 것, 30%가 부과되는 게 아니에요.
30%가 부과되는 게 아니라 30%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데, 자, 부과율은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자,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부과율과 그 다음에 또 의무반 기준으로 하는 부과율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두 가지를 합산해서 비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죠. 4억짜리를 201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1일까지 명시탁했습니다. 명의신탁. 자, 여기에 1월 1일 날 명의신탁했다가 10월 31일 날 실명 등기한 거예요. 실명 등기했다. 자, 보죠. 4억짜리를 1월 1일 날 명의신탁했다가 10월 30일 날 실명 등기했습니다. 자, 이거 과징금 부과 비율 몇 프로인지 계산해 보세요. 이 밑에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 교재는 거 보고. 평가의 기준으로 해서 프로테지와 의무반 기간 위반기한 프로테지 있죠. 총 몇 프로? 10%죠, 10%. 자, 두 개를 합산한다 그랬죠. 자, 4억이니까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몇 프로예요? 5%죠? 평가 기준에서. 자, 외우려고는 하지 말고 이렇게 계산한다만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5%, 10%, 15%. 거기까지는 아마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자, 여기에서 5%가 부과되죠? 5억 얼마니까? 이하니까 5%. 의무반 기간이 어떻게 돼요? 1년. 이하죠? 1년 이하니까. 5%죠? 여기 5%. 그럼 요거 5%, 요거 5% 해서 10%. 그럼 총 10%죠? 10%. 그럼 4억에 10%는 얼마? 네, 4천만 원이 과징금이에요. 이렇게 계산된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그 외에도 그 밑에 보니까 조사포탈이라든가 법령성 제 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면신탁이나 장기문지기간은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100분의 50이 뭐예요?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는 거. 자, 그럼 이행강제는 뭐죠?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실명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행강. 자, 과징금이 이렇게 부과됐습니다. 과징금이 이렇게 부과됐는데 그런데도 1년 이내 실명 등기를 안 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러면 얼마? 부동산 평가액의 10%가 이행강제금이 다시 부과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는데도 또 실명 등기 안 하고 있죠? 그럼 또 어떻게 된다? 예, 얼마? 예, 20%의 이행강제, 2차 이행강제 부과됩니다. 2차 이행강제 부과되면 끝이에요. 연마다 계속 부과되는 건 아닙니다. 매년 뭐 부과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실명 등기 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다 보면 모자랍니다. 모자라. 자, 보죠. 일단 과징금 얼마? 4천만 원. 자, 여기서 보죠. 4천만 원 부과됐죠. 4천만 원이 과징금 부과됐는데도 실명 등은 계속 1년이 안 하고 있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다시 다시 이행강제 부과되죠. 1차 이행강제는 얼마예요? 10%죠. 4억에 10%는 얼마? 4천만 원이 되죠. 자, 이렇게 1차 이행강제 부과됐는데 또 실명들 또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이땐 또 어떻게 된다? 2차 이행제 부과되죠. 2차 이행제 얼마? 20%. 여기 20% 얼마예요? 네, 8천이 되는 거죠. 4억짜리 하나 갖다 놨다가 실명등이 끝까지 버티면 과징금은 얼마예요, 지금? 예, 1억 6천. 근데 여기서 끝내요. 워낙 액수가 크다 보니까 여기서 끝냅니다. 과징금을 예를 들어서 얼마 부과한다. 작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요. 매년 이렇게 부과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한 3년만 지나가면 이거 원금에서 훨씬 넘어가 버리죠. 왜? 자, 그래서 여기서 끝나게 된다. 자, 여기까지 구분을 하시고 하면 됩니다. 이게 이 과목에서는 여러분들 민법에서는 아마 이거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했을 거예요. 아마 실무법 3가지가 있고, 근데 지금 중개실무는 요것도 나오지만 벌칙, 과징금, 이 부수적인 내용들이 의외로 잘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문제 풀어야죠. 다음 주는 마지막으로 뭐예요? 경매할 거죠? 경매 절차 꼭 좀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절차도. 자,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보죠.